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빨리 잊힐 수 있다는데 저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느라 바쁠 때 오히려 잠깐씩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 부쩍 생각이 많이 나요. 감정이 여유로워져서 예전 기억을 끄집어내는 건지 그만큼 그리워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딸아이와 아들을 한 번씩 물끄러미 바라볼 때면 더욱 생각이 많이 나요. 오늘이 벌써 남편을 보낸 지도 25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가네요. 뜬금없는 날짜인 것 같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맘 여름에 남편이 제일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지는 여름에 꼭 저와 남편에게는 그 뜨거움이 잊힐 만큼 좋은 일이 찾아왔거든요. 첫째인 딸아이도 여름 출생, 둘째인 아들도 여름 출생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둘의 생일이 하루 차이예요. 8월 10일, 8월 11일. 의미를 부여하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굳이 구분을 지으려 하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꺼내놓을 이야기가 언급했던 제 두 자녀에 관한 이야기인지라 말씀드릴게요. 첫째인 딸아이는 가슴으로 받아들인 아이입니다. 소위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쳤어요. 제가 첫째를 입양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세월이 흘렀음에도 입양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당당하게 드러내는 분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감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결국은 입양한 아이를 지키자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겠지만요. 이렇게 말을 늘어놓는 저 또한 입양아입니다. 저의 부모님 또한 제가 앞서 말한 감추고 지켜주려는 부모님이셨어요.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버려진 저를 부모님이 입양하자마자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혈액형을 알게 되며 드러났죠. 알게 되고 충격을 받거나 부모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양아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감사함만이 먼저 들었어요. 친자식이 아니란 걸 알았을 때 이미 뼛속부터 부모님의 친자식이나 다름없었기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남들과는 조금 입양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어서 친자식처럼 자라면서 단 한순간도 불편한 적이 없었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제가 입양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는 셋을 낳자 빨리 가지자라고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바라는 것은 늦게 이루어지듯 저와 남편이 아무리 애를 쓰고 기다려봐도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봐도 다 정상이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오죽했으면 저와 남편은 종교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좋다는 약도 다 찾아 먹어보고 기운이 좋다는 곳도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하다 아이 잘났는 집 엄마의 속옷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고 오래간 기다렸어요. 차라리 불임 판정을 받은 거라면 덜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기에 더더욱 희망 고문이었죠. 그 짓들을 10여 년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아이 문제로 인해 조금씩 틀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마흔이야. 괜히 집만 빼지 말고 입양을 하는 게 어떨까? 당신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진작에 말을 못 꺼내는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아까워. 요즘에 입양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 정말 많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괜찮아. 외국에서만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관들이 정말 많더라고. 사실 당신 몰래 몇 달 전부터 입양 기관들을 좀 알아봤어. 이 약속을 내가 잡아뒀는데 꼭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생각 없이 한번 가볼래?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어? 처음에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결혼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 일로 남편에게 무슨 고해 성사라도 하듯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몰랐는데 내가 부모님의 입양하였다. 혹시 문제가 될 거라면 결혼을 접어도 좋다고 말이죠. 당연히 결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티나게 느끼지는 못해도 그 말을 꺼내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제 피해 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입양을 원하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친정엄마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외국에 머무르고 계셔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국제전화를 했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입양을 권하더라고. 나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지만 사실 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어. 난 입양하지만 내가 입양을 한 부모님은 아니었으니까. 나도 그랬어. 네 아빠가 아이 입양하자고 권했고. 그런데 막상 아이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상하게 눈이 가는 아이가 있더라. 너도 그럴 거야. 계속 신경 쓰이고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너랑 인연이야. 난 널 보고 온 날 이후부터 한 달 내내 생각이 났었어.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널 누가 입양해 간다고 하니 놀라서 데려왔었지. 그런데 지금 봐라. 너랑 내가 얼마나 찰떡궁합 모녀니? 인연은 정해져 있어. 가보고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야.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면 어렵고 무섭고 행복을 이어갈 인연을 만나러 간다 생각하면 또 그런 거야. 친정 엄마의 말에 조금은 이끌려서 남편과 입양기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린 아기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을 해본 적 없어서인지 제 눈에 그 아이들은 모두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어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입양을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기관 놀이터 정글짐에 한 여자아이가 혼자서 꼭대기에 올라가 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탔는데도 창밖으로 그 여자아이가 저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쟤 왜 저렇게 위태로워 보이지? 가서 내려주고 올까?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건가? 에이, 자기 혼자 저기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놀고 있는데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애가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는데, 초등학교 2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요즘에는 낯선 사람이 막 그러는 거 싫어해. 하지만 저는 뭔가 모를 이끌림으로 남편의 말에도 다가가 두 팔을 뻗었습니다. 얘, 너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 거야? 아줌마 손 잡을래? 안아줄게. 그러자 제 말에 아이가 폭 안겼습니다. 안아서 내려주는데 그 짧은 사이에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이상한 기분이었죠. 돌아가는 길을 멈추고 입양기관 담당자분께 그 아이에 대해 물었어요. 갓난아기 때 기관 앞에 누군가 버리고 갔고 아기 친모가 돌아올 거라고 이름과 연락처도 남기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날 바로 수소문해봤는데 가짜 이름, 가짜 연락처예요. 무책임하게 왜 그런 걸 적어놨는지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친모가 연락처랑 이름 남기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입양이 안 되고 계속 시설에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시설에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수십 명의 아이의 부모보다는 한 아이의 부모가 낫지 않겠어요? 게다가 저 아이 이제는 커버려서 입양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안타까운 아이죠. 사정을 듣고 나니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게 무언가 눈치를 챈 건지 남편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너무 크다고 게다가 여자아이라 어려울 거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입양을 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나중에 아이가 입양 사실을 알아도 충격이 없대. 가족들끼리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걸려, 저런 아이는. 이미 자기가 우리 자식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을 나이잖아. 안 돼, 여보. 동정심만으로 아이를 입양하는 건 더더욱 안 돼. 우리를 위해서라도,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었을 때부터 이미 남편의 그런 말들이 안 들어올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 눈은 계속 그 아이를 쫓고 있었거든요. 제가 집에 못 돌아가고 아이를 계속 바라보자 결국 남편이 억지로 끌어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은 내내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계속 그 아이가 생각이 났죠. 그러자 남편도 못 이기겠는지 며칠이 지나서 입양을 하자고 말했어요. 단 저와 남편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란 경고를 했고요. 그렇게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부터 말이 없는 건지 데려오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노력하기 위해서 말도 많이 걸고 셋이서 같이 여행도 가보고 놀이공원도 가보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곳은 다 가보았죠. 하지만 그 어떤 거래도 아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친정엄마의 말씀에 아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았어요. 교수님 또한 남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력해야 한다고 사람이 마음을 여는 데에는 사람마다 개인의 감정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 말고 천천히 그게 10년이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 했죠. 아이가 마음을 잘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속이 깊고 생각이 많은 아이인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가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딸아이가 조심히 걸어서 신발장 쪽으로 가더니 출근해야 하는 남편의 구두를 가지런히 두고 다시 앉더라고요. 그리고 요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앞치마가 풀린 줄도 모르고 있던 제게 다가와서 앞치마 끈도 묶어주고 갔습니다. 일반적인 어린아이들 같지 않고 꼭 50살은 더 먹은 사람처럼 굴 때가 있었죠. 그래도 저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노력을 저와 남편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이도 부단히 애쓰고 있구나를 알게 되어서요. 몇 달간은 남편과 저와 시간을 보내게 하고는 학교를 보내게 되었어요. 딸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컸지만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기관에서 머물 때 다니던 학교와는 정리를 하고 저희 집 근처 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과는 잘 어울릴까 걱정이 되었었죠. 학교에 보내고 몇 주쯤 지나서 제가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딸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요. 선생님, 우리 딸이 적응은 잘 하고 있나요?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요? 집에서는 그런 말들을 전혀 안 해서 염치불구하고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아시겠지만 아이가 저희와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아이를 알아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아유,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말썽쟁이 남자애들도 다 휘어잡았다니까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리고 생각 없어 보여도 그런 거 다 안다니까요. 리더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말이에요. 너무 적응도 빠르고 똑똑하고 잘하고 있어서 걱정하실 거 하나 없으세요. 오죽하면 제가 지금 교실에 안 있고 교무실에 있잖아요. 제 염려와는 달리 딸아이는 학교 생활을 무척이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칭찬을 해주시니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좋았죠. 딸아이는 머리가 무척이나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씩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게 무심하게 종이를 내미는데 상장인 거예요. 우등상과 글짓기 상이었죠. 그런 상들을 학교가 끝나면 거의 매일 가지고 와서 절 주었어요. 상이 아니라 무슨 보고서를 주듯이 말이죠. 그럴 때면 저는 딸아이를 안아주고 맛있는 걸 만들어주거나 어떨 때는 뭘 하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딸아이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도 거의 매일 붙어있는 저와는 사이가 어느 정도 좁혀졌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입양하고 일이 많아진 남편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라도 남편과 다 같이 놀러 나가거나
평일 밤에 외식을 하거나 했습니다. 그날도 아이를 데리고 남편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레스토랑 직원분이 저와 딸아이를 보더니 아이가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네요. 참 예뻐요. 그 말을 듣는데 저와 남편 모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서로만 바라보는데 그때 딸아이가 그 직원에게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 별것 아닌 수도 없이 들어봤던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특별하게 들렸어요. 딸아이는 그 말을 하고 쑥스러운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남편도 기분 좋아 보였어요. 진짜 오래 보고 같이 살면 닮아가는 거 맞나 봐. 당신이랑 나랑 오래 연애하고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닮았다고 혹시 남매냐고 물은 적도 있었잖아. 기억나? 어쩔 수 없이 우리 딸인 거야. 우리 딸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마 당신이 우리 딸한테 끌렸던 게 뭔가 닮은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날 직원에게 들은 그 한마디에 남편과 저는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이 든 딸아이를 한참이고 구석구석 바라보았죠. 우리가 인연이긴 정말 인연인가 보다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아이를 입양하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이가 와서 기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입양을 반대하셨었어요. 네가 입양하라는 거 나도 잘한다. 그런데 네가 바르게 자라고 훌륭하게 자란 건 아주 극소수에 속한 거다. 내가 아는 사람도 아이 입양했는데 얼마 못 가서 파양했어. 아이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말이지. 아무리 어린애여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자기가 그 집 피가 아니라는 걸. 내 말이 아무렴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라도 나는 친자식만한 게 없다고 본다. 아이 입양하면 또 그 애한테만 매달릴 게 뻔한데 불임도 아닌 마당에 너희 자식 안 가질 거야? 계속 해봐야지. 안 되더라도 계속 노력해봐야지. 아무리 지금 아이가 생긴다고 노산이라 해도 힘들게 어렵게라도 자기 피는 가져야 돼. 안 되는 게 아니면 무조건 해봐야 하는 거라고. 나는 남의 비손주 보기 싫다. 너희가 내 말 거스르고 아이 입양하면 난 안 볼 거야. 분명 나중에 문제 생기게 되어 있어.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말이다. 그 집안이 다 망가지는 거야. 난 분명 경고했어. 시어머니께서는 다분히 고지식하신 분이신지라 이해가 어려울 것이란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보다는 우선적으로 절 더 사랑했기에 계속해서 절 괴롭게 하는 일을 멈추고자 하는 배려로 입양을 권했던 겁니다. 인공수정을 더 시도해보자고 권하셨는데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애써서 제 대변을 해주었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게도 많은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이해하게 되셨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태셨던 거죠. 입양하고부터 내내 시댁에서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시댁 그 어떤 행사에도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머니 생신 말이야. 우리는 안 가도 돼. 누나가 엄마 모시고 온천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 내가 돈은 보탰고 선물도 보낼 거니까 가지 말자. 응? 어머님, 아직도 화가 많이 나신 상태야? 어떻게 해드려야 마음이 좀 풀어지실까? 그래도 막상 아이 보면 우리 딸이 꽤나 착한 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내가 처음에 입양을 망설였던 것처럼 말이야. 난 우리 딸 보고서 그런 경계심이 한 번에 다 무너졌으니까. 어머님도 같은 반응이시지 않을까? 제 말에 남편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는지 알겠다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게 되었죠. 우리 딸, 오늘은 선물 들고 할머니 만나러 갈 거야. 할머니는 한 번도 뵌 적 없잖아. 그치? 되게 좋은 분이셔. 아마 우리 딸 보면 좋아하실 거야.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돼. 알겠지? 할머니는 다른 건 다 괜찮으신데 버릇없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 우리 딸은 원래 안 그러잖아. 그치? 꼭 할머니 하고 호칭 붙여야 되고 존대어 써야 돼.
평소에 저와 남편 앞에서도 버릇없이 굴거나 장난을 치거나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소란스럽지도 않아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그러하듯 아이도 마찬가지.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아이에게 계속 핀잔을 주니 안 그러던 아이가 못 보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댁에서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딸아이가 준비한 선물을 건네는데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건네는 딸아이를 못 본 척 하셨습니다. 꼭 아이가 투명 인간인 듯 취급을 하셨어요. 웬일이냐?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그래도 네 엄마 살았나 죽었나는 확인하러 온 거냐? 네 집 새끼인지도 모르는 애 걷어다가 키우니 살만해? 솔직히 어떻게 알아? 저 애가 술집 여자 딸인지 장애 있는 사람 딸인지 흉악범 딸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야. 병원 가서 애 검진은 받아봤니? 우리 집에는 가족력이랄 게 없는데 모르잖아. 제 원래 부모는 죽을 병 달고 살았을지. 괜히 아픈 애 떠맡아서 맘 졸이면 그게 뭔 고생이야.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제 눈빛 좀 봐. 얘, 너 왜 어른을 그딴 식으로 쳐다보니? 어디서 배웠어? 네 그 시설에서 그러디? 그러자 딸아이는 준비해온 선물을 시어머니 생일상 위에 있던 케이크에 꾹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여기 있기 싫어. 아니면 나 다시 시설에 데려다줘. 숨 막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저는 우는 아이를 바로 들쳐업고 그 길로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가 잠도 못 자고 할머니 집 갈 생각에 밤새 기대했는지 집에 도착하니 지쳐서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아 방 안에 재우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 방에 할머니에게라는 시작으로 수십 장의 편지지가 있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적었을지 서글펐어요. 아이가 온몸으로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나마 딸아이와 조금은 좁혀졌던 거리가 그 일로 인해 다시 멀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은 처음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전과는 달리 학교에서 과묵하고 힘들어 보인다고 말이죠. 아이가 원래 안 그러는데 수업 때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울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밝고 쾌활한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담임 선생님의 그 질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라고는 죽어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저나 남편이 아이를 학대했다 생각할까 봐서 말이에요.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만 둘러대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날 할머니가 그러신 건 있잖아. 우리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야. 할머니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시켜드렸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괜찮아지실 때까지 시간을 좀 드리자. 우리 딸도 엄마랑 가까워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지금도 많이 못 가까워졌고 아직도 가까워지는 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미워하지는 말고 당분간은 뵙지 않도록 하자. 상처 줘서 미안해. 엄마가 아직 엄마가 되기 부족한가 봐. 그러자 딸아이는 부족하지 않다면서 절 안아주었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랬던 아이였기에 버틸 수 있고 오히려 극복하면서 힘이 되었어요. 시댁과 척을 진 것 외에는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씩 외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딸아이를 데려갈 때면 시댁과는 다르게 아이도 좋아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라는 건 일방적일 순 없다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시간은 더디게 가는 듯 하더니 아이와 살면서 빠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간 딸이 성인이 되던 해였어요. 알아보니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서 장미꽃과 향수를 선물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를 데리고
화장품과 향수,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엄마, 장미랑 향수,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 그거 알아? 내가 물어보니까 장미랑 향수만 주는 거라던데. 하나도 뭔데? 사줄게. 가보자. 돈으로는 못 사는 거야. 키스거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키스 받는 거래. 그래서 바로 딸아이 볼에 막 뽀뽀를 해주었죠. 징그럽다고 어찌나 질색을 하던지, 그리고 그날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인지 심하게 피곤했어요. 얼마나 깊게 잠이 들었는지 다음 날이 돼서야 남편이 깨워서 겨우 일어났죠. 남편도 그런 제가 이상했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날만이 아니라 최근에 조금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고요. 돌이켜보니 소화도 요즘 잘 안 되고 메스꺼리고 밤에 잠은 일찍 들고 여러모로 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0을 향해 가기도 하니 검진 차원에서 병원을 찾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진지해지시더니 제가 임신이라는 거예요. 아이구야, 노산이시네요. 그런데 첫 임신이시고, 축하드립니다. 늦게 경사가 터졌어요. 그렇게 바라고 원할 땐 생기지 않던 아이가 덜컥 생겨버린 겁니다. 얼떨떨했어요.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터라 머리를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튀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알고 제가 제일 먼저 연락을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시면 딸아이를 이제는 좀 봐주시려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껏 들뜬 마음에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애는 보내라. 이제 너희 자식 열심히 키워야지. 좀 있으면 너희 50이야. 암만 남의 자식 잘 키워봤자 지갈 길 가버리면 끝이야. 게다가 여자애잖니. 시집 가버리면 남처럼도 살 텐데 그 정도 돈 들여 키워줬으면 된 거다. 이제 미련 버리고 애도 보내.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는 어머니, 어쩜 여전히 그러세요. 우리 딸 키운 지도 벌써 12년이 넘었어요. 그 정도면 지금 제 뱃속의 아이보다도 더 소중한 게 맞는 거라고요. 저도 입양아예요. 왜 저희 결혼할 때는 반대 안 하셨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면 저도 우리 딸이랑 같은 입장이라고요. 그 말은 결국 어머님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지식하신 분이시지만 저는 예뻐하셨고 뭐가 되었던 저는 예외이신 분이셨어요. 그랬기에 더더욱 그런 어머니의 선입견을 깨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아이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자연스레 멀어진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맞는 걸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자 약간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표정이었죠. 우리 딸 하나 열심히 잘 키워보자 했더니 또 복덩이가 늦게 왔구만. 그나저나 병원에서는 뭐래? 당신 괜찮대? 아픈 데는 없대?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간 거였잖아. 많이 피곤해하고 말이야. 그게 다 임신 초기 증상이래나 봐. 나도 뭐 임신을 해봤어야 알지. 다 늙어서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렸을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암덩이가 아니라 아이라니. 아직도 어리벙벙해. 그런데 여보, 아까 낮에 어머니께 내가 좀 실언을 했어. 어머니께 제일 먼저 임신 소식 알려드렸는데 우리 딸을 파양하라 하시더라고. 우리 친자식 생겼으니까 보내라고. 나도 실수했지만 어머님도 충분히 잘못하신 거야. 그치? 엄마도 참 아직 정정하신가 보다. 여전히 그러시는 거 보면. 우리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야. 엄마가 안 변해. 마음 안 돌리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우리는. 저는 결국 미숙아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건강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자 큰딸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저와는 친구처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둘째가 생기고부터 다시 서서히 첫째와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장난도 치고 말을 더 걸어도 딸아이는 어색해만 했습니다. 둘째에도 크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첫째에게 아기 별로 좋아하지 않느냐 물으니 어릴 때 입양기관에서 이런 아기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 그래서 그냥 감정이 없어. 좋지도 싫지도 않아. 그냥 똑같은 얼굴, 똑같은 아기일 뿐이야. 물론 엄마 자식이기도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무덤덤히 말했지만 뭔가 잔뜩 불만인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무리 성인이 되고 다 컸어도 내 딸아이도 불안해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다른 형제가 있었지만 그 형제 또한 입양하였기에 조금은 달랐을 겁니다. 첫째는 둘째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남편이 강요하려 하지도 않았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빨리 독립을 해서 집을 나가려고 애쓰는 듯 보였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는 동안 딸아이는 거의 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제대로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었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겨우 볼까 말까 했어요. 딸내미, 요새 왜 이렇게 바빠? 취업 때문에 정신없는 건 아는데 나는 백수딸도 괜찮아. 그렇게 빨리 취업 안 해도 돼. 나도 네 아빠도 등 떠미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쉬엄쉬엄해. 가족들이랑 식사할 시간 정도는 있어야지. 네 동생이랑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말이야. 동생, 네 동생 아니야? 자꾸 모르는 척하고 살 거야? 그럼 엄마 서운해. 내가 빨리 취업해서 이 집을 나가야 엄마랑 아빠가 편하게 동생을 예뻐하지. 솔직히 내 눈치 보는 거 맞잖아. 아니야? 내가 빠져줄 테니까 편하게 지내. 딸아이는 다 같이 화목하기보다는 자신은 더는 둘째에게 살가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 본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보면 동생이 생기면 마지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둘째와 첫째를 같은 공간에 두기도 하고 일부러 저는 일이 있다면서 떠넘기는 식으로 첫째에게 아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간 소원하게 지냈던 시댁에 찾아뵙게 되었어요. 물론 첫째 아이도 같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죠. 저를 드리고는 시어머니께 첫째 아이를 다시 소개를 하는데 어릴 적 시어머니 생신에 케이크에 선물을 박아버린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첫째는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둘째만 신경을 쓰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오셨네. 누뚱이 손자 오셨어요? 아이고, 예뻐라. 첫째 때문에 시댁에 잘 들르지 않다 보니 둘째도 자주는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내내 둘째만 안고 계셨죠. 그러다 문상객들이 오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잠시 장례식장 옆 휴게실에 눕혀놓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첫째 딸아이의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께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쳤고 시어머니께서는 얘 좀 봐라. 거봐, 내가 이럴 거라고 하지 않았니?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도 아주 한참 잘못 들어왔어. 얘가 방금 전에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니? 손으로 우리 손주 숨통을 막고 있더라. 죽이려고 그랬다고. 너 이 기집애 왜 그랬어? 왜 우리 유일한 손주를 왜 죽이려고 그랬어? 네가 나중에 우리 아들 재산 빼돌리려고 그랬지? 진짜 친자식한테 몰아줄까 봐 겁나서 그랬겠지. 은혜도 모르는 나쁜 년.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첫째를 바라보았고 첫째는 그 장례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딸아이를 빨리 파양시키라고 했어요. 딸아이가 둘째를 죽이려고 했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줄곧 키워왔기에 잘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분명 오해가 있었고 절대로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말이죠. 여보,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딸 그런 애 아니야. 싫어하고 미워했음 했지 누굴 해야 하는 짓은 죽어도 안 하는 애야.
당신도 믿지? 그럼, 그나저나 우리 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나 보다. 연락이 안 되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까? 밤이 너무 늦었는데. 남편과 저는 한참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딸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낡은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정글짐 위에 있는 딸아이를 발견했죠. 딸,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엄마 손 잡아. 내려와. 딸아이는 처음 만났던 날처럼 제 손을 잡고 정글짐 위에서 내려왔고 내려와서 제게 안겨 울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엄마, 나 그렇게 무서운 애 아니야. 동생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싫어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왜 동생을 죽이려고 하겠어? 나 안 그래. 나 진짜 안 그랬어. 당연하지. 개미 한 마리도 불쌍해서 못 죽이는 우리 딸이 동생을? 그럴 리가 없지. 어차피 엄마랑 아빠는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어. 의심도 안 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번에도 엄마랑 아빠가 실수한 거야. 네 의견 물어보고 갈 걸 그랬나 봐. 할머니는 그냥 포기해야 할까 봐. 그치? 다 괜찮아. 다 아무것도 아니야.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다 알아. 걱정 마. 이 일이 있고부터 딸아이는 더욱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둘째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벽이 더 생겨가던 무렵 둘째가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둘째의 입학식에 가게 된 날이었어요. 차에 둘째를 태우고 첫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둘째 입학식에 같이 안 갈 건지 말이에요. 그러자 첫째는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겠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 그리고 둘째만이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깨어나니 제 눈앞에 첫째가 시뻘건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고 둘째는 아직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차가 뒤집어졌고 순간적으로 둘째를 보호해야겠다는 무의식으로 제가 안전벨트를 풀고 뒷좌석으로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 골반과 다리가 뭉개졌다고 했어요. 덕분에 둘째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요. 깨어나서 의사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저는 다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땐 첫째와 둘째 모두가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장례 빨리 치러야지. 많이 미뤄졌어. 할머니도 쓰러지셨는데 방금 전에 깨어나셨대. 아빠 보내드리자. 불현듯 사고 당시에 첫째가 같이 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첫째 손을 잡고는 다행이라고 말했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라도 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같이 갔으면 너도 큰일 날 뻔했어. 아휴, 다행이다, 다행이야. 제 모습에 딸아이는 더욱 오열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냐면서 저에게 화도 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가족 중 딸아이만 멀쩡한 상태여서 딸아이가 혼자서 장례고 사고 처리고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마 딸아이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지 다시 생각해도 앞이 깜깜했을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치 않은 몸으로 남편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문상객을 봤는데 시어머니께서 양옆에 부축을 받으며 오셨죠. 도착하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치며 한참을 기운 빠지게 우시다가 눈앞에 있는 딸아이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모든 게 딸아이가 집에 잘못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재수없는 년이라면서 계속 소리를 치셨어요. 2년이 다 화근이야. 이거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서 내가 아들이랑 사이도 틀어지고 보고 싶은데 손주도 제때 못 보고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당장 꺼져 이 년아. 이 재수없는 년아. 어머니,
이러시면 이 사람이 더 슬퍼할 거예요. 우리 딸 얼마나 예뻐했던 사람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했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이러고 계시는 거 저 하늘에서 보면 원망스러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사고예요.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 아니었으면 저희 이렇게 이 사람 편히 못 보냈어요. 우리 딸도 엄청나게 슬프고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린 가족이니까 혼자 살아남았다는 미안함에 혼자서 다 처리했다고요. 어떻게 아파 죽을 것 같은 애 뺨을 때릴 수가 있으세요? 우리 남은 사람들이라도 서로 위해주면서 살아야 먼저 간 애들 아빠도 괜찮아질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도 참다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께 내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건 처음 보신 시어머니께서는 말을 잃은 채 그저 주저앉으셨어요. 이미 자식을 먼저 잃으신 분께 제가 무슨 원망을 더하겠어요. 그 소동이 있고 시어머니는 잠시 쉬러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아이, 아들과 셋만 남게 되었어요. 쉴 수 있는 쪽방에서 제가 잠시 눈을 붙이고 나오고 이어서 딸아이와 아들이 방 안에 들어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다시 해가 떴고 저는 자는 아이들을 깨우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딸아이가 손으로 아들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또 입으로 숨 쉬네. 맨날 입술 트고 목도 마르면서. 코로 숨 쉬어 이놈아. 그때 바로 예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딸아이가 손주를 죽이려 했다고 난리 치셨던 게 제대로 오해였구나 싶으면서 싫다 하면서도 동생을 챙기는 딸아이의 모습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여러 소란을 겪고는 남편을 보내주고 남편이 없는 빈집으로 저와 두 자식들 셋만이 돌아왔어요. 분명 문을 나설 때는 넷이었는데 셋만 돌아온 거죠. 텅 빈 집에 막 들어설 때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금 뒤에 남편이 저 문을 열고 바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을 느낀 건 아닌지 딸아이도 한참을 현관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을 보내고 저와 자식들은 새 가족만의 현실을 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장애 진단을 받은 터라 의족을 주문 제작하여 또 다른 인생을 준비했죠. 큰딸은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서 집을 딸아이 직장 근처로 옮겨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와서 저를 살펴주었습니다. 딸이 아니라 거의 우리 집에 가장 노릇을 혼자 다 했어요. 제가 딸아이의 엄마가 아닌 딸아이가 저의 엄마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고 후유증으로 환상통까지 알아서 자다가 한 번씩 깨어나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저와 방을 따로 쓰고 있던 딸아이가 그런 저를 위해서 같이 침대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나면 딸아이는 그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옆에 있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꿈일 뿐이야, 꿈. 다 괜찮아.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아마 딸아이는 하루도 편하게 잠이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색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직 초등학생인 둘째까지도 챙겼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대신해서 둘째의 엄마도 자처한 거예요. 오래간 첫째 아이와 둘째가 서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제가 모르게 많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막내도 많이 어려서 분별력이 없을 법도 한데 제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생기면 주저없이 첫째 아이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거 학교에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랬는데 아니다. 이따가 누나 오면 누나한테 하라고 해야겠다. 괜찮아, 엄마. 누나한테 부탁할게. 초등학생이라 부모와 함께하는 선행학습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면 제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누나에게 부탁하겠다고 꼭 전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당연히 엄마가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도 꺼내지 않을 것이 아니라 꼭 제게도 알려주어서 기특했어요. 그래서 딸아이는 할 일들이 정말 많았죠.
집안일을 비롯해서 둘째 챙기기, 아직 재활훈련 중이라 혼자 거동이 어려운 저를 챙기기까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곤해하고 화가 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내색을 한 적이 없었죠. 그러던 중 반년 만에 시어머니께서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니 둘째를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였죠. 너네 사정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겠니? 네가 나 불편해하는 거 다 안다. 그래도 아무렴 내 유일한 손자인데 돌봐야지. 휠체어로 이동하는 네가 저 어린 것을 뭐 어떻게 돌봐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마.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도록 해라.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도움을 주시려는 의도셨기에 괜찮다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보다 저는 지금 두 아이, 제 가족과 더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둘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누나랑 엄마랑 떨어져서 사는 거 싫어. 누나가 나 챙겨주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도 도움 많이 안 받아도 돼.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난 누나랑 헤어지기 싫어. 아빠가 그랬어.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야 된다고.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고 했어. 나 데려가지 마. 누나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러자 그때 딸아이가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싫어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믿어주세요. 아버지 안 계셔도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 아버지만큼 벌고요. 버는 것에 비해 시간 여유도 많아요. 그래서 동생도 케어할 수 있고 나중에 정 벅차면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아버지 안 계시다고 해서 저희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조금 불편해지고 아버지가 많이 그리울 뿐이지 달라질 건 없어요.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염려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요. 할머니는 제가 남 같고 싫으시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할머니가 어려울 뿐이지 싫지 않아요. 내 아빠의 엄마이시잖아요.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싫어하겠어요. 아무리 저를 내치고 미워하고 때리셔도 저는 이 집 딸 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손녀할 거고요. 우리 아빠 딸 할 거예요. 나중에 할머니가 이렇게 엄마처럼 아프고 불편해지시면 그때도 전 이럴 거예요. 저와 할머니가 만난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도 훨씬 남을 시간이에요. 딸아이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저와 아들에게 희생하느라 자기 자신의 삶은 개척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았으며 취미 활동도 전혀 하지 않는 듯했고 오로지 저와 둘째만 챙기기 급급했어요. 그런 첫째 아이가 너무 딱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서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해도 돼. 네가 지금 벌써 40이 다 되어가는데 네 로망은 없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네 가정 꾸리고 아이도 가지고 그런 거 말이야. 이렇게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엄마도 이제 혼자 일어서는 법을 터득해야 돼. 네가 언제 가지고 엄마 곁에 있어줄 거라는 기대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막내도 혼자서 척척 자라고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엄마 서운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 내 나이 40이 가까워 와도 결국 난 엄마 딸이야. 그리고 지금 내 나이에서 7살을 빼야 돼. 내가 엄마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잖아. 같이 지내지 않은 세월은 빼줘야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7년 세이브한 셈 치고 그냥 둬.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않겠어? 엄마 말대로 40이 가까워 오는데 내 앞가림쯤 내가 알아서 잘해. 걱정 마. 딸아이는 또 그저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막내 녀석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첫째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40이 훌쩍 넘어서야 결혼할 사람이라고 집에 데려왔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했습니다. 아유, 장모님, 너무 늦게 뵀습니다. 한 20년쯤 걸렸네요. 이렇게 뵙기까지요. 저는 사위의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딸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사위를 한번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딸, 이게 다 무슨 말이야? 20년? 자네 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딸아이가 사위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치를 주었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정을 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딸아이와 사위가 만난 건 딸아이 20대 초반이었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늦으면 30 초반에 식을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늘 나중에라고 하면서 딴 남자 있진 않은가 하고 몇 번의 오해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를 20여 년간 수없이 많이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여자가 결혼하자고 하고 남자가 망설인다고들 하던데 저는 무슨 결혼이 감옥 복역하는 기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감방에 있는 여자 만나냐고 죄인 여자친구 둔 놈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 여자친구 무기징역이냐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렇게 가장 늦게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 한스럽습니다. 제 친구들 자식들이 전부 처남뻘입니다. 딸아이는 저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끈기 있는 사위가 계속해서 기다려준 거예요. 정말 무기징역 죄인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한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저나 막내 녀석이나 딸아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사위는 저의 집안일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자주 만났다는 소리인데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았죠. 저는 무슨 연예인이랑 사귀는 줄 알았다니까요. 뭐만 하면 집에서 알면 안 된다고 바들바들 걱정을 하는데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안 끝났다면서 자기 역할이 끝이 나면 그때 부모님께 인사 가자고 저를 어찌나 애달프게 하던지 쑥맥 같아 보였는데 아주 선수예요, 선수. 딸아이는 다행히 50이 안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위 덕에 저는 조금 덜 미안할 수 있었고 딸아이의 결혼식에 시어머니도 참석하셨어요. 주례도 봐주시고 잘 살라며 처음으로 딸아이를 안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걸 딸아이가 혼자만의 힘으로 모두 이뤄낸 거예요. 힘든 고난에 빠진 저와 막내를 구원해주고 막연히 미워하기만 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놓고 지쳐 떠나갈 수 있는 연인을 20여 년간 붙잡아둘 수 있는 힘. 그 대단한 사람이 바로 제 딸아이랍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최근에서야 털어놓은 말이 내내 가슴에 남아있어요. 엄마가 입양기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알았어. 저 사람은 내 엄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사연자님과 따님은 하늘에서 정해준 모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슴에 상처를 받았을 텐데도 끝까지 가족들 곁을 지켜준 따님이 대단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예쁜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준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